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흘렀다. 나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춘 것만 같았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났고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교사 오민자에는 이제 동네 노인복지관에 수강생 목록에 적힌 이름 없는 노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의 유일한 외출은 복지관에 가는 것이었다. 서예 교실과 가곡 교실, 딱히 열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텅 빈 집의 적막을 견디지 못해 나서는 길이었다. 그마저도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때문에 점점 힘에 부쳤다. 늙는다는 것은 이렇듯 몸의 여기저기와 서먹한 인사를 나누는 과정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근처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오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일주일에 2번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간단한 재활운동을 도와준다고 했다. 복지관의 노인들은 저마다 어디가 아프네, 어디가 쑤시네 하며 큰 기대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저 무덤덤했다. 남의 손을 빌려 내 몸을 주무르게 한다는 것이 영 쑥스럽고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 영희 씨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그리고 첫 번째 봉사활동 날, 파릇파릇한 젊음의 기운을 풍기는 학생들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저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짝을 이루어 안마를 시작했다. 나에게 배정된 아이는 유난히 말이 없고 키가 껑충한 청년이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르신 담당하게 된 김민준입니다. 25살이라고 했다. 다른 학생들처럼 살갑게 말을 붙이거나 웃는 법이 없었다. 그저 깊은 눈으로 나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할 뿐이었다. 그 나이 때 청년에게서는 보기 드문 어딘가 그늘이 져 있는 차분한 인상이었다. 나는 그의 안내에 따라 구석에 마련된 안마 의자에 앉았다. 젊은 사내아이에게 내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어쩐지 민망하고 불편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어머님,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님이라는 그 호칭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작게 울렸다. 나는 쭈뼛거리며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아주 따뜻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 통증의 근원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나의 굳은 어깨 근육을 풀어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전문적인 기술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조심스럽고 다정하고 마치 부서지기 쉬운 귀한 물건을 다루는 듯한 세심함. 묵묵히 그의 손길을 받던 중이었다. 뭉친 목 근육을 풀어주던 그의 손가락이 그만 내 귀밑과 목덜미를 살짝 스쳤다. 아주 짧고 우연한 접촉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 하고 달아올랐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른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주책스럽게도 얼굴이 빨개지고 만 것이다. 남편에게 시집오던 20살적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당황스럽고 생경한 감각이었다.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뭘 느끼는 거지? 늙은이가 주책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제발 이 청년이 나의 이 홍당무 같은 얼굴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다. 다행히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모든 부위의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10분 남짓한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마침내 마사지가 끝났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겨우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짐을 챙겨 복지관을 빠져나왔다. 영희 씨가 뒤에서 어땠냐 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경황도 없었다. 텅 빈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두 뺨은 여전히 발그레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어깨의 통증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 대신 마음속에 새로운 통증, 아니 새로운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뺨을 가만히 매만졌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한 여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고요하기만 하던 나의 호수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예고도 없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간 저녁이었다. 그날 이후 다음 봉사활동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나는 꾀병이라도 부려 복지관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생각까지 했다. 내 나이 70을 바라보는데 젊은 청년의 손길 하나에 얼굴을 붉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 아이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과 그날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이상한 설렘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유일한 친구인 영희 씨의 성화에 나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복지관으로 옮겼다. 민재야, 뭘 그렇게 빼? 자원봉사 오는 학생들 덕분에 어깨 아픈 게 싹 나았다고 다들 난리던데. 너 담당하는 그 총각이 제일 잘한다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다. 복지관 한편에 마련된 마사지 공간. 민준 군은 이미 그 자리에 와서 조용히 수건과 오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가 지난번과 똑같이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나의 주책스러운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그의 앞에 앉았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의 손길에 집중하는 대신 그 아이 자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의 낡은 운동화,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면 티셔츠, 그리고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아주 꼼꼼하게 손 소독제를 바르는 습관. 그는 자신의 일에 아주 진심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가 잠시 내 어깨에서 손을 떼고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은 창밖의 먼 곳을 향했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깊게 자리한 슬픔의 그림자를. 그것은 젊은 날의 일시적인 우수가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익숙하고 체념한 듯한 슬픔. 나 역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거울 속에서 봐왔던 상실을 경험한 자의 눈빛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변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유치한 부끄러움이 그 아이의 깊은 슬픔 앞에서 하찮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얼굴 붉히게 만든 젊은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슬픈 눈을 가진 아이일 뿐이었다. 나의 감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따뜻한 연민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성애와 같은 궁금증으로 바뀌어갔다. 그의 손길이 다시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 손길에 담긴 정성스러운 온기에 가만히 마음을 맡겼다. 이 아이는 어떤 사연을 가졌기에 이토록 다정한 손길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일까? 마사지가 끝나고 그가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길 때였다. 가방 지퍼 사이로
낡은 지갑이 불쑥 튀어나오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팔랑거리며 내 발치 앞으로 날아왔다. 나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소년 시절의 민준 군이 인자한 미소를 띤 할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가 봐도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정이 듬뿍 느껴지는 사진이었다. 아, 민준 군은 당황하며 거의 낚아채듯 내 손에서 사진을 가져갔다. 그의 뺨이 드물게 붉어져 있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사진을 지갑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슬픈 눈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저 사진 속 할머니는 지금 그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리라. 다음 봉사활동 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잘 만들지 않았던 김밥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말고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은 가득 담았다. 그날도 민준군은 말없이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마사지가 끝났을 때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도시락통을 내밀었다. 학생 고생하는데 점심 거르지 말고 이거라도 챙겨 먹어요. 그는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무척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도시락통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두 손으로 공손히 도시락을 받아 들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내게 웃어 보였다. 크고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수줍고 맑은 그의 슬픈 얼굴을 순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의 연못에 또 한 번 잔잔한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도시락을 들고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영희 씨가 옆에 와서 어머머, 오민재 이제 도시락까지 싸다 바치네. 무슨 일이야 하고 놀려댔지만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나의 부끄러웠던 설렘은 이제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슬픈 눈을 가진 하지만 웃는 모습이 참으로 예뻤던 그 아이의 사연이 나는 자꾸만 궁금해졌다. 내가 싸준 김밥 도시락은 나와 민준 군 사이에 조용한 의식이 되었다. 나는 봉사활동 날이면 늘 새벽에 일어나 그를 위한 작은 간식을 만들었다. 계란빵을 굽기도 하고 늙은 호박을 쪄서 꿀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숙제처럼 남아있었다. 궁금증을 풀어준 것은 친구 영희 씨였다. 그녀는 복지관의 소식통이자 자칭 인간관계 전문가였다. 어느 날 서예 교실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실 때였다. 민재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 민준 학생 말이야. 사연이 좀 있는 아이 같더라. 영희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는 복지관 자원봉사 담당자와 친했는데 그에게서 민준 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학생 봉사활동을 어찌나 성실하게 하는지 다들 칭찬이 자자하대. 그런데 워낙 과묵하고 자기 얘기를 안하해서 다들 속을 잘 모르는 모양이야. 봉사를 시작한 계기가 아주 개인적인 거라고만 했다나 봐. 영희 씨의 말은 내 궁금증에 불을 지폈다. 나는 그 아이의 그늘진 얼굴과 사진 속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그날은 복지관을 마치고 볼 일이 있어 평소에 타지 않던 시내 외곽을 지나는 버스를 탔다. 버스가 시립추모공원 옆을 지나갈 때였다. 창밖으로 나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민준군이었다. 그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봉긋한 무덤 하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무덤 주위에 잡초를 뽑고 젖은 수건으로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길에서는 그의 등이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모든 동작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사랑을. 버스는 무심하게 멈추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풍경은 내 마음에 강렬한 인상으로 새겨졌다. 나는 직감했다. 저곳에 그의 슬픔의 뿌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영희 씨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영희 씨는 무릎을 탁 치며 며칠 뒤에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알아내어 내게 들려주었다. 민준군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고 했다. 할머니는 손수 포장마차를 끌며 손주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고 키워내셨다. 민준군에게도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온 세상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와 똑같은 지독한 어깨 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하셨다. 민준군은 돈이 없어 병원에도 제대로 모시고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밤마다 아파하는 할머니의 등을 주무르고 다리를 마사지해 드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했다. 그는 그때부터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다정한 손길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책을 보고 인터넷 동영상을 찾아보며 오직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손자의 애틋한 사랑으로 익힌 기술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2년 전 끝내 그의 곁을 떠나셨다. 그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해주지 못했던 전문적인 치료를 이제는 세상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게 된 것이었다. 그가 내게 어머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만 번씩 자신의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을 터였다. 영희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의 슬픈 눈, 그의 과묵함, 그리고 내 통증의 핵을 정확히 찾아내던 그의 신기한 손길까지. 그 손은 단순한 학생의 손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아픔을 수년간 어루만졌던 손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손이었다. 내가 첫날 느꼈던 그 부끄러운 설렘의 정체를 나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늙은 여인의 주책스러운 감정이 아니었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진심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보고 보낸 교감의 신호였으리라.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진 할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내 메마른 마음이 응답했던 것이리라. 다음 봉사활동 날, 나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민준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정성스럽게 내 어깨를 주물렀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에서 나는 그의 할머니를 느꼈고 나의 먼저 간 남편을 느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상실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느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저 마사지가 끝난 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 손은
참 따뜻해요. 내 말에 그가 처음으로 놀란 듯 나를 보더니 이내 그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조용한 온기가 되어주리라. 그의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던 할머니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그저 지친 어깨를 잠시 기댈 수 있는 낡은 벤치 정도는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픔과 공감으로 이어진 우리의 소리 없는 인연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었다. 민준군의 사연을 알게 된 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갖게 되었다. 마사지 시간 전후로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고 그는 나의 소일거리에 대해 물었다. 전직 국어 교사였던 나에게 그는 가끔씩 과제를 들고 와 어려운 맞춤법을 묻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다시 옛날의 선생님으로 돌아간 듯 신이 나서 문법을 설명해 주었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잊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었고 나는 그에게 그리워하던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을 것이다. 어느 날은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창밖에 보슬비가 내렸다.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것을 걱정한 그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며 함께 가주겠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기어코 우산을 펼쳐 내 어깨 위로 씌워주었다. 작은 우산 아래 우리는 어색하게 나란히 걸었다. 그의 어깨와 내 어깨가 스칠 때마다 나는 또다시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그 감정이 싫지만은 않았다. 빗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 작고 소중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복지관이라는 작은 세상은 그 어떤 곳보다 말과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곳이었다. 나와 민중군의 다정한 모습은 다른 노인들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처음에는 다들 보기 좋다. 손자 같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 시선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다. 서예교실의 몇몇 할머니들이 나를 향해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민재 씨는 요즘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폈어. 그 잘생긴 학생 때문이지. 뭐 유독 민재 씨만 챙기는 것 같더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차이가 몇인데 손주뻘도 더 되겠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늙어서 주책이야. 정말 주책.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평생을 교사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늘 반듯하고 교양 있게 살아오려 노력했다. 그런 내게 주책스러운 늙은이라는 손가락질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다.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모처럼 찾아온 내 마음의 봄은 다시 겨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와의 순수한 관계가 사람들의 더러운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저 젊은 청년의 앞날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 두려웠다. 나는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만 했다. 그 아이와 거리를 두기로. 다음 봉사활동 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간식 상자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던 거나 계속하세요. 나는 일부러 무뚝뚝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태도에 그가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마사지가 끝난 후 그가 비가 오지 않는데도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됐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나의 냉담한 거절에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상처와 혼란의 빛을 나는 보았다. 그의 슬픈 눈이 더욱 슬퍼지는 것을 보았다. 내 마음도 칼로 베는 듯 아팠지만 나는 이것이 그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날 이후 나는 의도적으로 그를 피했다. 복지관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의 따뜻했던 시간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오민재, 너 요즘 왜 그래? 그 착한 학생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답답해진 영희 씨가 나를 붙잡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다. 네가 뭘 알아?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내가 그 젊은 애 앞길에 짐이 될 수는 없어.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 아이의 손길 덕분에 한동안 괜찮았던 어깨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통증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내 손으로 밀어내버린 못나고 비겁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 찾아왔던 온기. 나는 그 온기를 다시 내 손으로 꺼버리고 만 것이다. 창밖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내 마음속의 외로움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시리게 나를 덮쳐왔다. 내가 그어놓은 차가운 선은 우리 사이를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봉사활동 시간은 이제 즐거운 기다림이 아닌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하는 고역의 시간이 되었다. 민중군은 여전히 성실하게 내 어깨를 주물렀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이전에 느껴졌던 따스한 온기가 사라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의 슬픈 눈은 이제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 어깨 통증은 다시 심해졌다. 그것은 아마도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신호였을 것이다. 오민자에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때문에 그 착한 학생 얼굴에 그늘진 거 안 보여. 영희 씨는 답답한 듯 나를 몰아세웠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만든 편견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굳은 비가 내려 복지관의 낡은 시멘트 계단이 유난히 미끄러웠다. 수업을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복지관을 나서던 나는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어머, 내 몸이 뒤로 기우는 순간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짧은 비명소리, 이대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이라는 공포.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번개처럼 달려와 내 몸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단단하고 젊은 팔이 나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나를 보호했다. 우리는 함께 계단 아래로 몇 칸 굴렀지만 그의 몸이 쿠션이 되어준 덕분에 나는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준군이었다. 그는 나보다 더 놀란, 거의 공황에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팔이 긁혀 피가 나는 것도 잊은 채 다급하게 내 상태부터 살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어서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 달리 공포와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복지관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평소 내 대해 수군거리던 할머니들조차 겁에 질린 얼굴로 아이고, 민재 씨
괜찮았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위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가십과 편견은 힘을 잃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위험에 처한 늙은이를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해낸 용감하고 착한 청년의 모습뿐이었다. 영희 씨와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벤치에 앉았을 때 민중군은 절뚝거리면서도 다가와 내 발목을 살폈다. 아까 나를 구하다가 발목을 삔 모양이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잠깐 볼게요. 그는 전문가의 손길로 내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나를 험담하던 할머니 한 분이 부끄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아이고, 학생이 오늘 할머니 하나 살렸네. 정말 고마운 학생이야. 잠시 후 소란이 가라앉고 영희 씨가 따뜻한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벤치에는 나와 민준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나는 다친 그의 팔과 절뚝거리는 발목을 보며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학생,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치고 내 사과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 왜 저를 피하셨어요?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었나요? 그의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해서 내가 학생 앞길에 괜한 짐이 될까봐 내 구차한 변명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한마디를 꺼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요즘 제 일주일에서 가장 큰 위로예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를 떠올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편견의 사슬이 끊어져 나갔다. 나는 이기적인 내 감정만 생각했지.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나 역시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으면서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던가.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발목을 살피고 있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내가 먼저 그에게 한 첫 번째 접촉이었다. 미안해요. 민중군.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내가 어리석은 늙은이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 씨가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의 차가운 공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손길은 늙고 병든 내 어깨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내 마음까지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이제는 내가 지켜주리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아이의 가장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리라. 계단에서 있었던 소동 이후 복지관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나를 향한 수군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나와 민준군을 향한 시선에는 따뜻한 이해와 조용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날 모두가 보았을 것이다. 나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걱정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세상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그를 위해 간식을 준비했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밝은 미소로 그것을 받았다.
우리의 봉사 시간은 이제 복지관에서 가장 따뜻한 풍경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어깨 통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시인들의 시를 들려주었고, 그는 내게 학교에서 배우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나이의 간극을 뛰어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수십 년 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얇은 티셔츠가 쌀쌀한 날씨에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밤늦도록 서툰 솜씨로 목도리를 떴다. 한 코 한 코. 그 아이를 향한 나의 고마움과 애정을 담아서. 며칠 뒤 나는 완성된 목도리를 그에게 선물했다. 그는 짙은 남색의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태어나서 누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떠준 건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내가 봐도 참 잘 어울렸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연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더 큰 선물 받은 것처럼 충만해졌다. 그의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시험날이 다가왔다.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 잘 보라는 의미로 엿과 찹쌀떡을 선물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있을 그를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으니 분명 최고의 물리치료사가 될 거야. 늘 응원하고 있을게. 시험이 끝나는 날, 그는 복지관으로 곧장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기쁨이 가득했다. 어머님, 저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는 정말로 자신의 할머니에게 달려온 손주처럼 내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내 일처럼 기뻐했다. 우리의 관계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 나는 가끔씩 생각했다. 친구 아들 손주 그 어떤 이름도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는 나에게 친구이자 아들이자 손주였고 나 역시 그에게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단 둘뿐인 특별한 가족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우리는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떠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나는 그가 사준 따뜻한 캔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내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었다. 정말 잘됐다. 민준군, 정말 장하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사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평생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담담한 고백에 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하나에 주책 없이 얼굴을 붉히던 나. 그 부끄러웠던 설렘이 실은 내 삶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그것은 이성에 대한 설렘이 아니었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에 진심 어린 온기가 전해졌을 때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무언가를 느낄 수 있구나 하고 보낸 생명의 신호였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나의 외로운 황혼에 그 아이가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민준군, 네, 어머님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늘 오늘처럼만 웃어라.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다. 그는 내 말에 처음 만났던 날보다 훨씬 더 깊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마셨다. 낙엽이 바람에 뒹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내 인생이라는 낡은 책은 마지막 장만 남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신은 가장 아름다운 에필로그를 내게 선물해 주셨다. 그 아이의 다정한 손길과 함께